성공하는 학부모 상담에 대해서 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상담을 위한 여정입니다. 네, 상담의 여정, 위한 여정 참 좋습니다. 네, 30분이 되면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제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들어오고 계시고 또 저희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시범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오늘 교육의 링크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실 수도 있고 또 함께 조인을 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부모 상담은 무엇이다. 그리고 또한 그런 부모 상담의 어떤 종류 그리고 접근 방법들의 기초를 좀 함께 교수님 보시고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또 그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저희 어린이집은 오늘 이번 주가 학부모 상담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 비고 계속 상담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쏙쏙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EWC 퀴즈 감정일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아이가 멈추어서 내 오늘 기분요? 하고 나를 보고 내 오늘 기분 정도요? 하고 내 자신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를 선생님의 눈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죠. 혹은 매일매일 있는 일이라 그냥 툭툭툭 그냥 그렇게 찍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오늘 자신의 상태를 얘기할 때 과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방응도 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눈으로 지그시 바라봐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퀴즈 감정일기에 있는 팝업창에 있는 것만 소곤소곤 읽어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을 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표준 보육과정과 발달 과정의 바탕에서 해석 및 평가를 한 후에 학부모님들께 가정과의 연계에 편지를 씁니다. 가정과의 연계에 편지를 쓰고 이번 주처럼 애월원강처럼 이번 주에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지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할 때는 선생님의 말씀이 많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쓸 때 선생님이 해주신 말 다 쓰시고 부모님께는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서 침묵을 이겨내십시오. 부모님과 선생님이 계실 때 선생님이 침묵을 이겨내지 못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침묵을 이겨내시고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잘 들어보신 후에 그 하나하나 부모님과 함께 보육 파트너로 가정과 어린이집이 보육 파트너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보육 계획에 수립했던 것을 보육일지에 한 줄 정도만 쓰신다면 지금 현재 국가수준 평가제에서는 네,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진희 교수님께서 네, 이제 나를 언제 소개를 시켜주나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조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시 30분이고요. 6시 20분까지. 6시 20분이요? 네네. 6시 20분까지 해주시면 제가 또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게 되고 또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우리 조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조진희 교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 또 강의를 하게 되니까요. 더 반갑고요. 좋은데요. 지난 시간에는 상담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필요한가, 그리고 상담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상담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례에서 혹시 어떠한 표현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방법과 실제에 관련된 강의를
제 목소리가 들릴까요? 오늘 그거 PT예요, 선생님. PT? MPT? 오늘도 없었어. PT. 우선 시작하기 전에요. 뒤쪽에 있는 상담 실제 사례이긴 한데요. 한번 한 1분 정도 읽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담은 사실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건데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부모님과 상담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경험을 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요.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그리고 경험하지 않은 선생님도 계시지만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 어린이집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때 선생님들은 어떻게 어머님들을 안정시키고 상담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고 어떻게 상담을 진행을 하실까요? 위에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문의하는 상담일 거고요. 두 번째는 뜬금없는 어머님의 민원일 수 있고요. 우선 이 두 부분들을 예시였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 보편적인 상담의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정규 상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때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담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상담센터나 병원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대화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의 목적과 내용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평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또한 부모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사실 뜬금없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어머니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확장적 상담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를 위한 자료와 지적인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목적에 맞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요. 목적과 준비를 충분히 잘했어도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으로 상담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표현하는 방법, 표현하는 태도, 그리고 그 목적을 전달하는 단어 설정, 표현 설정 이것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목적이 전달되기도 하고요. 전달이 안 되기도 하고 그냥 상담이 아닌 대화로 변질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할 때는요. 그냥 편안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담 목적 지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목적에 맞는 내용을 이랬어요라고 하는 상황 전달이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목적 지향적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쉽지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아이를 봐주는 이모님과 다른 보육의 전문가임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해하지 않을 정확한 단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화 유도와 경청 이게 반드시 필요해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또 의사소통, 표현 언어를 제외하고도요. 비언어적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말을 하시는데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
그리고 그게 좋은 내용이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든 아니든 간에 부모님을 존중하고 또 정서적이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난 우리 반의 오은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무리요 진짜 오은영을 모시고 왔다고 하더라도요. 잠깐 보고 말할 수 있는 오은영보다 1년을, 한 달을, 매일을 적어도 6시간 이상을 늘 함께했던 선생님만큼 아이에 대한 전문가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상담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상담 마무리를 한 다음에 상담 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상담 전 준비 사항을 보면은요. 아까와 같이 상담 목적을 설정을 해야 돼요. 정규 상담인가? 아니면 수시 상담인가? 아니면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상담을 하는가? 그리고 그 내용도 발달 관련인가? 기관 생활에 대한 궁금함인가? 문제 상황인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협력을 요청하는 상황인가? 그거에 따라서 자료 수집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기관 생활에 대한 자료, 아동 발달에 대한 자료와 지식, 전문가 지역사회와의 협력, 그리고 부모와의 요구와 성향을 골고루 파악을 해야지만이 부모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경 구성 역시 무시할 수가 없어요. 보통 교실에서 상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교실이다 보니까요. 솔직히 흥미로운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실 안에다가 상만 덩그러니 놓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머니 역시도 궁금하고 볼만한 게 너무 많아서요. 상담에만 집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이 필요하고요. 또 부모님이 대접받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환경이 필요하고요. 교사 편의도 고려가 되어야겠어요. 또한 외형과 태도 부분에서도요. 열심히 아이들 수업하고 하원지도 한 다음에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갖고 가지고 부모님을 만나다 보니까 사실 땀도 나고 그리고 머리도 좀 헝클어져 있고 그것만 조금 마무리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요. 단정하고 밝은 의상 그리고 소소한 액세서리를 함으로써 호감을 줄 수 있는 모습. 우리 선생님이 애를 볼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네? 라는 이미지 변화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점을 줄이는 메이크업도 좀 필요하고요. 인상이 좀 세다라고 하는 평을 듣는다면 좀 부드럽게 여기 쉐딩을 좀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아니면 너무 물러터졌다라는 인상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면 뭐 스모키 화장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하지만 살짝 색조 메이크업을 넣음으로써 조금 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게 단점을 줄이는 메이크업도 필요합니다. 또한 상담의 시간 안배 그리고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관찰일지나 체크리스트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관찰일지는 어린이집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화 기록법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어머님들이 그걸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특히 이런 부분들이 모 원장님께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많이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아이의 강점, 단점, 이런 부분, 단점보다는 강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체크리스트 혹은 관찰일지가 일화 기록 중심이라고 하면 종합을 한 평가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의 발달이 어떠하다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아이는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 반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조절을 조금 어려워합니다. 와 같은 아이의 발달상 강점과 단점을 그러니까 좀 메꿔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칭찬만 하다 끝나지도 않고 단점이나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할 수 있거든요. 또 가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는요. 키즈노트에 올렸던 사진들 중에서 활용할 만한 것을 좀 추려서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2학기에는 1학기보다 훨씬 더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애가요 예전보다 잘하죠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특성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발달을 했습니다 라는 비교 분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매우 가시적으로요. 그리고 부모와 공유할 만한 평가지가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좀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 평가지 같은 거를 가지고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고요. 혹시 아이가 문제 상황을 가지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반복적이거나 심각한 문제 상황에선 단순히 말로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을 찍어서 활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단 주의할 거는요. CCTV를 촬영해 놓고 그걸 보여주시면은 어머님이 저도 CCTV 좀 봅시다라고 되거든요. 따라서 그것보다는 직접 촬영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거는 선생님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객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생님 이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어머님들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되려면 어린이집 바깥으로 누군가에게 옮겼을 때예요. SNS, 별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데다 올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 어머님한테는 제가 아이의 관찰을 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부모의 요구와 성향을 좀 파악을 해야지 내가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첫 번째로 상담 전 질문지를 보통 보내시죠. 그거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상담 목적에 부합된 질문지로 보내시게 되면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는구나. 어머님이 궁금한 게 이런 거구나. 에 대해서 좀 빨리 파악을 할 수 있고요. 1학기 때는 그거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2학기 때는 활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2학기는 2학기 발달에 맞춰서 질문을 하시면 어머님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인 질문도 괜찮지만 상담 목적을 조금 압축시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좀 아이들 또래 관계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좀 이번 2학기 상담 좀 했으면 좋겠다. 또래 관계를 기준으로 사회성을 발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촉진할 수 있는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인지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줄여주기 위한 부모님의 협력은 뭐가 있는지 이러한 초점을 두고 상담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한테 질문지를 보내는 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2학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부모님과 만나오면서 성향이 파악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표현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전문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부모-자녀 관계가 아니라 가족 문제인 걸로 추측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앉아서 집안에 문제 있죠? 혹시 부부싸움 맨날 해요? 뭐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요. 필요한 전문가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지역사회에서의 가족 상담이라든지 부모-자녀 관계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육아지원센터나 아니면 구청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요. 가족 지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정보 정도를 알고 있는 것이 참 좋고요. 또 부모님 중에서는요. 아이들하고 뭐 하고 놀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어떤 재밌는 것이 있는지 행사는 무엇이 있는지 정도를 소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명절에 어디를 가면은 명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놀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각외로 모르는 어머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뭐 체험센터나 아니면은
빠지거든요. 그 외의 정보를 주게 되면 왠지 어머님이 필요한 정보를 얻은 것 같아. 내가 왠지 이런 활동에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으면 사실 이런 거 돈도 잘 안 들거든요. 무료이지만 활용을 쉽게 하면서 내가 왠지 유능한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 준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면 이제 교실 환경을 꾸며야 되는데요. 제가 상담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교실이라고 했죠. 그때는 장난감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애들 활동지가 있을 거고요. 전시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교실 들어오자마자 교실부터 한 바퀴 돌아보거든요. 그랬을 때 상담을 집중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 첫 번째, 교실 한가운데에 책상이나 의자를 두지 않습니다. 우선은 그 문에서 조금 구석진 곳으로 옮겨서요. 좀 가운데 있으면 뭐 우리 넓은 한가운데 응접실 한가운데 땡그라니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사람들은 구석부터 탑니다. 따라서요. 상담에 가장 좋은 곳도요. 구석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방해받지 않는 구석으로 상을 마련해 두는 게 좋고요. 상은 폭이 넓거나 너무 좁지 않게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우면 부담스럽고요. 멀면은 집중하지 않아요. 또 엄마의 위치는 다 아시겠지만 문 교실의 넓은 부위 쪽보다는 벽을 바라볼 수 있게, 그리고 교실은 좁은 부분 쪽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지 어머님이 볼 게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집중을 해요. 뒤에 환경판 있고 뒤에 애들 작품 있고 그러면 선생님 말이 좀 지루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딴 거 보고 계시거든요. 집중 안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 너무 잘 그렸는데? 하면서 화제가 딴 데로 돌아가거든요. 따라서 벽이 화려한 작품이 있을 때는 그 시선이 엄마 쪽으로 가지 않게, 못 피하면 작품이 옆으로 가게끔. 왜냐하면 사람이 상담을 하다 보면 민망해서 고개를 이렇게까지는 못 돌리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둠으로써 선생님한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요. 선생님의 위치는 문과 시계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 시계도요. 산에다가 놓는 것보다는 벽걸이 시계를 이용하는 게 좋아요. 어머님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살짝 눈만 위로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지났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이요. 그리고 문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상담이 길어지면 동료 교사들이 똑똑해 주잖아요. 그때 똑똑하지 않고 보통 창문에 문이 뚫어져 있잖아요. 그때 스쳐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표시가 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눈치를 챌 수 있게끔 문 쪽에 앉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엄마가 문 쪽에 앉으셔가지고 웃고 계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모르시고요. 따라서 상담의 환경에 있어서는 구석과 그리고 화려하지 않은 위치와 그리고 엄마는 벽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선생님은 문과 시계를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앉아서 상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면요, 보통 인사말부터 시작하잖아요. 처음 오자마자 상담 시작합니다로 하진 않잖아요. 그때 처음 들어오시면 따뜻한 인사나 안부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이때 퇴근 시간이라 오시는데 힘들진 않으셨어요? 아니면 비가 오더니 좀 쌀쌀해지셨네요. 좀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해서 내가 어머님을 배려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을 좀 안내를 하는 것이 좋고요. 종이컵에 티백을 넣어서 주는 것보다는 찻잔에 티백을 빼고 주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또 아무리 친해도요. 시작부터 반말이나 평가적인 언어는 반드시 자제하셔야 돼요. 좀 친한 부모가 오면 선생님도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어머니 살 어떻게 뺐어요? 왜 이렇게 예뻐졌대? 막 이러시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이거는 평상시에 친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셔야 되고요. 상담하는 날에는 그런 표현보다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1번 따뜻한 안부 인사 정도로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시작할 때 의자에 앉아서
약 한 10초 정도 정적이 보통 흐르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장 쉬운 거는요. 어머니, 1학기 상담은 어머니와 제가 친분을 만들어가고 아이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간이에요. 2학기 상담은 그동안 아이가 어떻게 지냈고 성장했으며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와 같이 대화의 목적을 짧게 알려주게 되면 엄마도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도 심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뭐 필요에 의해서 정규 상담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우리 원빈이가 친구를 하도 때렸어가지고 그걸 좀 감소시켜야 돼서 좀 상담을 해요. 어머니 어떻게 하지요? 이것보다는요. 우리 원빈이가 친구 관계를 더 잘 맺고 즐거운 원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엄마도 문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선생님이 굳이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가슴을 후벼팔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내 아이가 잘못했다라는 걸 먼저 받아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뭘 달라지게 도와줘야 되는지 먼저 초점을 두지 않거든요. 따라서 긍정적인 표현을 시작함으로써 그 목적을 전달하되 긍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대화의 목적을 안내를 하고요. 교실 환경을 상담 전에 보여줄 건지, 상담 후에 보여줄 건지에 대해서도 먼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상담 전에 보여주면은요,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질문이 많아지다 보니까 상담 시간은 짧아지고요. 상담 후에 보여주게 되면 잘못하는 경우 두리번거리는 엄마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고려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사실 상담이 제일 어려운 거는 내용 전달보다 내용 전달에서 소통이 원활하냐 원활하지 않냐거든요. 난 A라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B라고 알았거나 아니면은 어머님은 A를 말을 했는데 표현은 B라고 표현해 놓고선 속뜻은 A야. 선생님이 그러면 아무것도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사소통인데요. 첫 번째로는 목적 지향적 소통이어야 돼요.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알고 있는 일상생활과 평상시에 했던 말 위주로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은 특성상 상담이 자주 있거든요. 키즈노트도 있고요. 등하원 시간에도 있고요. 그 외에 수시 상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굳이 다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면서 애가 잘 지낸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머니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아는 이야기였네? 키즈노트로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굳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평상시의 대화보다는 평상시 중에서도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 혹은 좀 더 발달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아니면 발달이 고무적으로 좋아진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목표로 잡아서 20분에서 3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걸 위주로 전달을 해야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 어머님이 이런 거 안 그래도 나도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었구나. 그냥 잘 발달하고 있다고 해서 잘 발달한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말을 하니까 내 눈에도 보이네. 이런 것들을 상담 시간에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상적인 것들은 패스를 하고 내용 중에 무게 있는 것들 위주로 상담을 하시고요. 혹시나 어머님이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거나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 그러면 부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담 2-3주 전에 보편적인 발달 특성에 대해서 부모 교육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안내를 나가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사였을 때 아이들이 7살이었다 보니까 만 나이 5세였다 보니까 갈등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엄마들은 갈등에 대해서 학폭위 같은 소리를 하기도 했고 굉장히 산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갈등이
없으면 좋지만 갈등 자체도 하나의 발달 과정이고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한 2-3주 전부터 사회성, 사회적 기술, 그리고 갈등의 중요성 등등등을 뭐 시리즈 형식으로 부모한테 안내를 조금씩 나갔어요. 이게 기관 입장에서 가면 큰 부모 교육인데요. 학급 위주로 선생님들이 조그맣게 글을 써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왠지 우리 선생님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선생님이 내 아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보통 사람이라는 게 같은 글을 읽어도 자기중심적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또 이런 부분을 보내게 되면 왠지 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겨누어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왠지 우리 아이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구나에 대해서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그 암묵적인 심리적 전달이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요. 조그맣게 부모 교육 안내를 해주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는요. 쉽지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여요. 오은영 선생님도요. 의사라는 개런티 말고요. 그 특성, 역할 말고도요. 그 외에 표현을 할 때 아이의 사회성은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자녀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라고 하는 소소하지만 사이사이에 굉장히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과 달리 사회과학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거든요. 따라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유아 5살 이하의 아이들을 담임으로 하는 경우는요. 아이들 언어를 선생님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머니 그랬는데요. 그래서 너무 기뻤다요? 뭐 이런 표현을 나도 모르게 상담 시간에 쓰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그대로 응말을 한 거예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도 배변 활동으로 바꾸어서 전문 용어나 성인 언어로 바꾸셔야 되고요. 대신 너무 어려운 전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실 때 너무 어려운 거는 풀이를 해주시거나 바꿔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요. 어머니 그 시기에는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서 라고 하면 어머님들 조망 수용 능력이 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또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듣고 그냥 가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좀 쉽게 어머니 그 시기에는 타인의 생각이 나와 다를 수 있음을 모르는 시기예요. 구체적이지만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줬죠. 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네 번째로는 상황 전달과 함께 지도하고 있는 방향을 안내하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가 문제 상황이나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거나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문제 상황을 말을 해서 엄마들과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나도 잘 못하는데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너무 돌아다니고 편식이 심해요. 이런 것보다는요. 어머니 요즘 식태도 개선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식사 중간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바르게 먹을 수 있도록 먹기 싫은 반찬을 한 번을 먹어보도록 약속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잘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집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 편식이 심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 아이의 문제점으로 들리지만 후자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뭔가 내 아이 이야기이긴 한데 객관성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 좋고요. 그리고 요즘 김치 잘 먹어요 이런 표현보다는 식습관이 개선되는 게 보여요. 전에 안 먹던 김치를 시도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포크로 밥을 먹더니 요즘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모습을 보여요. 어머니 집에서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와 같이 좀 구체적이면서도 지도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넌지시 알려주게 되면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전문 용어라고 하면은 뭐가 있는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입니다. 다 아는 것들이에요. 아이가 좀 능동적으로 아이가 지금은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다 이해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어휘력이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고요. 주의 집중력이 지금 짧을 때예요. 하지만 주의 집중력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이런 것과 같은 이런 전문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려운 단어들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알아듣는 단어들인데 어떻게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문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냥 대화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오해하지 않을 정확한 단어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엄마들 기분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긍정적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어머님도 내 아이가 밉보이지 않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건 좋으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굉장히 예민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예민해요라고 말을 하면 엄마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섬세해서라는 식으로 언어를 유화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민한 거하고 섬세한 거는 사전적 의미가 다릅니다. 따라서 그거를 좋게 말한다고 섬세로 바꾸게 되면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엄마는 예민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진짜 섬세로 받아들여요. 반대로 엄마가 아이가 섬세해서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애가 섬세라기보단 좀 예민하다는 거. 그러면 반응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대화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예는요. 아이가 친구를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예민한 아이도 모든 거에 다 예민하지 않거든요. 특정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 성인의 관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없어서인지 친구와의 관계에서 선생님이 더 이뻐하는 것 같으면 약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고요. 단점이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할수록 객관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생활에 대한 거짓말을 자주 하는데 선생님이 나 때려서 아팠어 라고 하면 보통 엄마들 그 말만 믿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린이집에서 나 때린 적 없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실제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경험했던 거거든요. 이때 저는 때린 적 없어요. 아이도 거짓말 하거든요. 이러면 더 하면 안 되겠지? 이러한 태도를 취하게 되면 변명이나 핑계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객관화시켜서 안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시기에는 아직 발달적으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인지적 오류에 의한 간단한 전달이 자주 있습니다. 그것이 성인이 받아들일 때는 거짓말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좀 잘못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제가 왜 때렸다고 느끼는지 아이와 나누고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할게요. 라고 객관화를 시켜서 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아이가 거짓말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잖아요. 발달상의 문제로 전달에 오류가 발생했고 성인이 그걸 받아들임에 따라서 오해가 생겼다라는 걸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인 표현을 하는 게 좋고요. 친구를 유난히 무는 아이가 있는데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그냥 나쁠 때 이유 없이 자기보다 약한 아이를 문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도 아이가 그럴 수 있죠라는 태도를 보이거나 다친 엄마에게 사과만 할 뿐 가정에서의 훈육이 별로 없다. 이런 경우 상담도 하셔야 되잖아요. 발달적으로 감정을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시기이나 발달적으로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아이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언어가 발달하고 표현 언어가 되는 만큼 언어로 말하기를 가르쳐 주시고 친구를 무는 것은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한다.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라고 알려주셔야 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객관화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핑계나 변명으로 들리지 않고 뭔가 해결 대안을 제시하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상담에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여러 자료들을 봤더니요. 그 상담 전문 학과를 가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몇 가지를 발췌했어요. 대부분 뭐 말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표현 언어의 양이 좀 많아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보다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거는 산만한 ADHD가 좀 의심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우는 게 당연해요. 그 시기에는 그럴 것보다는 울음으로 표현하는 시기입니다. 좀 더 객관화되고 전문성 있어 보이는 표현이지요. 또 네 번째로는요. 대화 유도와 경청, 공감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교육자이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아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가정 환경이나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를 알아야지만이 좀 질적인 상담이 가능한데 필요한 경우 이게 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질문하는 걸 사실 선생님들도 어려워해요. 근데 필요하다면 어떻게 지내세요? 부부관계는 어떠세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최근에 어떠어떠한 일이 가정에서 있었을까요? 와 같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지 어머님이 대답하기가 쉽습니다. 왜냐면 그냥 집에서는 어떻게 놀아줘요?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면 왠지 내가 평가받는 것 같고 뭔가 우리 사생활을 밝혀야 되는 것 같다 보니까 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담에 필요한 것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최근에 아이가 좀 정서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좀 어려워하거나 많이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한데 집에서도 그럴까요? 이런 거요. 집에서는 어때요면 안 그러는데요.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어머님이 집에서도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답하기 어려워하거나 포장을 할 경우에는요. 일상 경험 질문으로 간접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어머님이 뭔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소연을 엄청 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그럴 때는 엄마의 이야기에 옳고 그름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에 집중한다는 의미의 미소나 끄덕임, 애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데 주의해야 될 거는 선생님이 집중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무표정하고 있거나요. 아니면 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인상을 쓰거든요. 선생님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엄마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 표정을 살피기 때문에 좀 무표정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잘 듣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내 말에 뭔가 문제 있나? 선생님이 싫어하나? 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면서 어느 표현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또 부모님이 잘하는 부분에서는요. 즉각적 칭찬을 해주시면 엄마도 기분이 좋아요. 사실 부모 역할에서 칭찬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내 아이의 선생님이 그리고 나름의 전문가가 나를 칭찬해 준다? 그거 되게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칭찬도 그냥 어머니 최고예요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칭찬 기법 아시죠? 식사 준비할 때 수저와 숟가락을 식탁에 놓게 한다고 하는 어머님이 있다면 그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시잖아요. 그걸 놓치지 말고 별거 아니지만 와 식사 준비할 때 아이가 식사 준비에 참여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이렇게만 말해도 그거 엄마 칭찬한다라고 느끼잖아요. 그럼 신이 나서 또 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또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는 아빠가 아니더라도 엄마한테 아버지 칭찬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사일에 협조적이시구나. 어머님이 든든하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신나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모습에는 반드시 칭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과 방법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말을 양치를 할 때 하기 싫어하면 해야 한다라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반복적으로 해주시는구나. 근데 이거는 규칙이기 때문에 어머니 표현을 할 때 좀 더 단호하게 전달을 하면은요. 그냥 이야기하면 설득으로 들리지만 단호하게 전달을 하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규칙이구나. 자녀가 의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되고요.
훈육학을 어디에서 훈육을 해야 되는 거고 어디에서 그 선택이 합의를 봐야 되는 건지 어머님들이 많이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은 합의가 아니라 의무임을 알려주셔야 돼요. 자기 전에 양치하는 거나 차들 뛰어가지 않는 거, 친구를 때리면 안 되는 건 선택이 아니라 규칙이기 때문에 훈육도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의무로 가르쳐셔야 됩니다. 네가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옳고 하고 싶어 하기 싫어의 관계가 아니야. 단호하게 가르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훈육을 해야 되는 것과 엄마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 마이쮸를 먹네 안 먹네는 규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자를 다음에 사줄게는 합의를 봐야 되는 거. 차도에 뛰어들고 달려가는 거는 규칙인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거. 이거를 훈육을 해야 되는 것과 민주적인 부모로서 훈육해야 되는 부분과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 그거를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5번째로요. 민원이나 과도한 요청이 발생할 경우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이가 다쳤어. 혹은 학급 내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어머님이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인지 빨리 확인을 하고요. 사과를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어머니, 제가 애가 다친 걸 몰랐네요. 여기 멍이 들었구나. 제가 옷을 벗기면서 여기 멍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애가 울지 않아서 잘 몰랐어요. 그럼 좀 더 신경 써서 확인할게요. 이런 부분들은 즉각 사과를 하고 수정 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 모르는데 못 봤는데 이러면 엄마 화를 더 돋구거든요. 반대로 사과가 아니라 교사의 반응을 유보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부모의 오해로 인해서요 과잉하는 그 어머니가 과잉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교사들이 반응을 유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교사 잘못이 아닌데도 사과로 대응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사과보다는 부모의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교사도 대화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다 보면 병명과 핑계로 드려요. 따라서 어머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았고요. 제가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아니면 어머니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화로 하는 것보다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혹시 내일 어린이집에 오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머님이 그때는 화가 나서 막 말을 하지만 하루가 지나서 방문을 하게 되면 뭔가 말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되고 그동안의 화를 누그러뜨리기도 하고 더 키우기도 하지만 누그러뜨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엄마도 쉽게 오해 상황이었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반응을 유보하는 게 좋습니다. 또 과도한 요청을 할 경우에는요. 가능한 부분까지만 수용을 하고 어려운 것은 거절하셔야 돼요. 못한다고.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단 부드럽게 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MZ세대의 어머님들은요. 거절에 되게 민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거절 반드시 필요하고요. 밖에는 눈이 오니 바깥놀이 나가지 말아라. 이건 학급 운영에 참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이들이 눈과 함께 놀이하는 것도 교육이고 활동 계획이라 나가야 해요.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 계획상 아이가 감기 걸렸으니 바깥놀이 나가지 마 이러면은 어머니 바깥놀이가 걱정되면 보조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원 운영이나 학급 운영에 대해서 과도한 요청을 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대답하시지 마시고요. 교사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유두리께 빼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 상담의 마무리를 할 때는요. 상담 그러고 네 이러고 보통 헤어지잖아요. 마무리도 별로 없어요. 근데 마무리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머니, 아이가 유능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서는 어머님이 이끌어주시고 제가 든든한 조력자가 될게요. 화이팅! 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조력자를 얻은 것 같고 엄마는 뭔가 해야 되는 것 같고 하고 헤어지잖아요. 또한 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관찰해서 교육할게요. 그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과 기관의 강점을 밝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해준대잖아. 그렇게 해준대잖아. 왠지 신뢰가고 믿음 가죠. 그런 상담의 마무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나면은요.
부모 상담에 대한 편법과 협력도 유도를 하셔야 돼요. 상담의 만족도가 어떠한지 기관 차원에서 보통은 하실 거고요. 상담 이후에 궁금하거나 혹시 그때 못 하셨는데 더 갑자기 궁금한 거 있으신지 개별적으로 좀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 혹은 대화를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하다가 만 것도 있고요. 그럴 때는 그때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퀴즈 노트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 한번 딱 언제 한번 어린이집에서 차 한 잔? 이러면서 협력 요청과 방법, 아니면 차후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좋고요. 컴플레인으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요. 부모의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확인을 하고, 누그러졌다 하면은 그냥 무작정 넘어가지 말고요. 부모 자녀 관계만 화해 없이 화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는 친구끼리도 화해를 해야지 화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님한테도요. 누그러졌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어머니. 그러니까 좀 더 믿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듬어 주시는 거. 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 정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교사가 혼자 해결하기 힘든 경우에는요. 전문가나 아니면 장학사, 동료 장학, 원장과의 장학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부당한 것을 요구하나 강요할 때는요. 부모와 싸우지 말고요. 원장님과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혼자서 해결하시지 마시고요. 그 상담 사례는요. 지금 20분까지 끝나야 되는데 2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5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그거는 그 영상이 올라가면 한번 읽어 보시고요. 또 사례 5분 정도는 더 드릴게요, 교수님. 아, 네네네네. 네. 아까쯤에 첫 번째 읽어 보셨던 부분이죠. 적응 기간 중에서 천천히 적응하는 엄마들이야 할 이야기가 많은데 잘 적응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등원 거부하는 영아 같은 경우는요. 엄마들이 잘 적응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이러고 끝나면은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그 언어가 있어서 좀 적었어요. 에너지 총량 법칙이 있듯이, 이거 물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에너지 총량 법칙이 있듯이 적응에도 총량 법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잘하게 되듯이 처음에 잘 적응하던 아이도 갑자기 뭐지? 싶으면서 현실 자각하는 시기가 와요. 그 이유는 처음에는 장난감이 새롭고 즐거웠는데 갑자기 엄마도 없고 지켜야 할 규칙도 있고 양보라는 것도 해야 되라고 하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재밌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상황 파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좋은 거는 취하고 싫은 거는 안 하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지라 그 중간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아이가 자기 속도에 맞춰서 적응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유를 가지시고요. 걱정된다고 애들 앞에서 걱정하는 표정, 표현, 울음 보이시지 말고 잘 지낸 아이에게 칭찬과 스킨십 많이 해주세요. 교사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많이 보여줄게요 라고 말하면 어머님이 안심을 해요. 앞에 이해가 되잖아요. 성인이라고 하면. 네, 어린이집이 아니라 발달의 문제였다. 네, 두 번째는요. 안전사고요. 아이가 다쳤는데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합니다. 그 아이가 다쳐서요. 병원에도 갔고 응급처치도 했고 그리고 그 보험을 통해서 치료 비용까지 다 했으며 아이가 등원한 후에 그 간식과 식사도 신경 써서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더 다치지 않게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참고로 아이가 춤춘다고 혼자 빙그르르 돌다가 넘어지면서 책상에 부딪혀서 앞니가 나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이는 다 나아서 이제 일상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그 표면적인 치료비는 줬는데 기관에서 아이에 대한 배려도 없는 것 같고 미안한 성의 표시도 하지 않고 아이가 다친 이후로 소심해져서 야경증이 생겨서 밤마다 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필요해요. 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데 뭐라고 반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선 이때는요. 전화 상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머님한테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아까 반응의 유보 있죠?
아, 어머님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지금 많이 속상하시네요.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얼굴 보고 상담을 하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과요. 그리고 오셔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성의를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엄마가 속상해가지고 하는 말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왜 너 그거 애가 잠을 못 자고 아무리 그래도 치아가 나았다 하더라도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게 엄마 눈에는 보일 거고 그 속상함 때문에 그걸 선생님 탓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하다가 진짜 손해배상을 요구를 하는 경우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요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 주시고요. 속상해서 그런 거면 그걸 충분히 공감해 주고 어린이로서도 조금 더 신경 쓰겠다고 말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학년 초에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서 책임 한 개 부모 사인을 받아놨으면 그걸 기초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머님 사인하셨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상담이 죽어도 안 되는 경우에는요. 계속 싸우지 마시고요. 엄마가 어떠한 협박을 해도 협박은 죄거든요. 넘어가시지 말고요. 어머님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라고 끊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그 울음을 방치했다고 정석대로 신고하겠다는 부모님도 있으셨는데요. 이게 앞에 상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가 임신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갑자기 어린이집 안 가겠다고 울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아이가 울고 있어가지고 달래다가 뒤에서 다른 애들이 싸우고 있길래 갈등 중재를 하는 걸로 바로 옮겼어요. 근데 엄마는 교실 창문한 모습에 그거를 보고 아이가 울고 있는데 교사가 달래주지도 않고 우리 아이한테 관심도 없었다고 정석대로 신고한다고 역정을 한 게 저희 어린이집 말고 다른 어린이집에서 있었거든요.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근데 황당하죠. 이게 어떻게 아동학대예요? 근데 아무튼 그럴 때는요. 어머님이 흥분한 상황이면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 먼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막 변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 심리가 거봐 내가 맞으니까 제가 핑계를 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엄마도 알아요. 모르지 않거든요. 그럴 때 학대가 아님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엄마가 학대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학대가 아닌 이유를 부모님이 생각하는 이유에 반해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이래서 학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 이유들을 소거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 어머님이 이해가 되지 내 입장만 이야기하면 평행선 달리는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법정 용어로 증거소거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드는 방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아이 발달 상황의 정서 변화를 하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안내를 하고 아이가 이러한 원인인 것 같으니 정서적으로 좀 덜 불안할 수 있게 기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풀어준 사례가 있었고요. 공격성이 강한 아이는요. 이거는 교수님, 네, 우리가 EWC 교육이 좋은 건 시간을 네. 정확하게 지키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럼 교수님이 네, 저 다음 달에 또 해주실 거니까 이 귀한 사례를 다음 달에도 이어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사례는 5개 정도에서 3개 정도를 안내를 했으니까요. 2개를 다음 달에. 이게 네.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네, 선생님들. 알겠습니다. 어떤 선생님들 괜찮으세요? 네, 그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면 이렇게 하트를 해주셔도 되고.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를 조금 해제해 주시고, 네, 그러면은 마무리 시간을, 정리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는 뭐 정리할 것이 없어요. 너무 정말 텍스트, 부모 상담의 텍스트처럼 우리가 기록해 놓고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강의는 또 녹음이 되면 영상으로 녹음이 된 것을 EWC 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한 내용, PPT 내용을 우리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대신 교수님의 PPT 내용이 다른 데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는 동의를 받고 그리고 올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여러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 안 됩니다. 학습용으로만 우리 교수님이 제공해 주신 겁니다. 네, 우리 교수님 강의가 1학기 상담, 2학기 상담. 1학기 상담의 목적이 뭔지를 제가 못 적었어요. 1학기 상담의 목적은 무엇이다? 2학기 상담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에서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예민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해요. 제가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단어는 정말 금기입니다. 이럴 때는 객관적 사실로 전달해라. 인지적 오류로 인해서 간단하게 전달을 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습니다. 말이 많아요.를 표현 언어 양이 많아요. 많이 울어요가 울음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이게 요렇게 굉장히 좋은 단어, 요건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쪽집게 강사처럼 해주신 거예요. 요런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못 들어요. 뭐 능동적, 자율적, 자기중심적, 수용적, 관계성, 자기조절력, 신뢰감, 책임감, 소속감 요런 단어들 적성역감 꼭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께서 2학기 상담에서는 아이의 발달의 변화 꼭 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EWC 퀴즈 감정일기의 포트폴리오에는 월별로의 항목마다의 변화가 있죠. 요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학기에 우리가 이 아이가 이 미술 영역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2학기 지금 11월, 12월에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EWC 회원들 여기에 똑같은 영역,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미술 영역이면 미술 영역. 그 내용이 이 아이가 한 손가락, 다섯 손가락으로 했다면 주먹으로 했다면 지금은 소근육이 엄지와 검지로 한다. 뭐부터 변화를 주는 내용으로 해서 1학기와 2학기의 발달 변화. 혹은 1학기에는 신체 영역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잘 걸었다면 2학기가 지금 없거든요. 2학기에 이 신체 영역이지만 사진은 똑같이 다른 사진으로 해서 1학기 때는 이랬는데요. 2학기 때는 이래요를 이 포트폴리오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부모 상담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 우리 EWC 퀴즈 감정일기 대시보드에 보면 맨 앞에 키 성장이 있어요. 이 키 성장은 1학기 때 키 성장을 기록했던 걸 기록한 날짜까지 적으면 이 도표가 나오죠. 2학기 때도 해주셔서 1학기와 2학기 두 번 혹은 영화는 더 많이 키재기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도표를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해서 이렇게 우리의 퀴즈 감정일기 포트폴리오를 적극 활용하셔서 부모 상담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6시 30분이 됐어요.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카카오톡의 단체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EWC 정회원이 아닌 분들은 지금 따로 계시거든요. 저에게 올려주시거나, 혹은 시범을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게시판 뒤에 보면 Q&A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 올려주시면은 우리 교수님께 전달해드려서 교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진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는 어떠한 주제로 주실지 말씀해 주시고 어떤 주제든지 간에 오늘 하셨던 사례를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부터 천천히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함께 해주신 원장님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네, 안녕.